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55번을 진행하자고 하는 책은 바로 한병철 교수의 보시다시피 보라색 책의 피로사회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한병철은 고려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뒤 독일로 건너가 철학, 독일 문학, 카톨릭 신학 등을 공부했어요. 1994년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0년에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데리다에 관한 논문으로 교수 자격을 취득했죠.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해요. 한병철 저자의 피로사회, 이 책은 2010년에 이제 출판됐어요. 그리고 2012년 투명사회, 2012년에 출판된 이 투명사회 등의 저작이 독일에서 엄청나고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가장 주목받는 문화 비평가로 떠올랐습니다. 피로사회는 2012년 한국에도 소개되어 주요 언론 매체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한국 사회를 꿰뚫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죠. 자, 2010년 4월 독일에서 출간된 피로사회는 2주 만에 초판이 매진되었어요. 와,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철학책이 이러한 호응을 얻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이러한 예상 밖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이 책이 burnout syndrome이라고 부르는 소진증후군, 우울증, ADHD라는 약자로 알려져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의 역사적 위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제가 다 한 번씩은 겪어본 그런 질환들이 있네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20살, 21살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졸업하고 대학교를 미국으로 진학을 했는데, 학교 크기, 성적순이나 뭐 이런 수능 그런 게 아니라 학교 크기로 미국에서 손꼽는 그런 학교에 제가 진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웬걸, 저는 그 학교가 커갖고 한국 사람들도 많을 줄 알았는데 당시 제가 21살 기준에서 이런 노땅들 있잖아요. 대학원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학부생들은 한 진짜 신입생들은 10명에서 30명 되는 되게 적었었어요. 저 되게 우울했었죠. 그래서 막 우울증 있나 막 이렇게 막 주변 친구들한테 토로도 했었는데요. 저 진짜 그때 되게 우울했습니다. 우울증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burnout 신드롬 있잖아요. 이런 소진증후군. 전 이거를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이제 한국으로 편입을 했는데, 거기서 당시 이제 편입해서 제가 3학년 편입했는데, 한 4학년 때쯤 이제 국제 제목 분석사인가 뭐 그런 시험을 제가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맨날 이제 도서관집 하다가 이제 당시 제가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때 좀 헤어져서 당시 제가 되게 맨날 공부하고 집에 오고 여자친구 만나는 게 좀 약간 이런 낙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지고 나니까 되게 뭔가 이런 좀 번아웃 신드롬, 이런 소진 증후군 같은 게 왔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ADHD 있잖아요.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 전 2013년에 인턴을 컨설팅 회사에서 했었는데, 제가 좀 너무 일을 못한 것 같아서 정신과도 가서, 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너 좀 ADHD 있는 것 같아, 이런 소리 좀 약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그런 심리 검사도 해서 막 공부 잘하는 약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처방 받아서 먹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거 먹는다 얘기도 하니까, 당시 제가 인턴했던 회사 이런 파트너 이사님께서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상담 치료 받으라고, 상담.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일하고 있어서 상담 못 받았고요. 한 2014년 한 3, 4개월 뭐 이렇게 학교 제가 졸업을 그때 안 해서 상담센터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요. 자, 이 책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책이 시작돼요. 아까 언급했던 심리장애를 오늘날 성과사회에 근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고요.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성과사회의 주체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이 책의 주장이었어요. 자기 착취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타자 착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올립니다. 그러한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역시 성과사회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정신질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점에서는 서구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착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즉각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지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신경성 질환들, 소진증후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이 20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는 오늘날 면역학적인 조직과 방어의 도식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도 속으로 점차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구도는 이질성과 타자성의 소멸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해요. 오늘날 이질성은 아무런 면역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차이로 대체되었습니다. 타자성 역시 날카로움을 잃고 상투적인 소비주의로 전락했어요. 21세기 신경성 질환들 역시 그 나름의 변증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은 부정성의 변증법이 아니라 긍정성의 변증법이에요. 그러한 질환은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병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잉 생산, 과잉 가동, 과잉 커뮤니케이션이 초래하는 긍정성의 폭력은 바이러스적이지 않습니다. 면역학은 그러한 폭력에 대해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긍정성의 과잉에 대한 반발은 면역 저항이 아니라 소화신경적 해소 내지 거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과다에 따라 소진, 피로, 질식 역시 면역 반응은 아니에요. 긍정성의 폭력은 적대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용적이고 평화로운 시대에 확산되면 그 때문에 바이러스성 폭력보다도 눈에 덜 띄어요. 긍정성의 폭력에 깃드는 곳은 부정이 없는 동질적인 것의 공간, 적과 동지, 내부와 외부, 자와 타자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 공간입니다.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보다 포화시키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자각되지 않습니다. 신경성 폭력은 시스템의 이질적인 부정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스템적인 폭력, 시스템에 내재하는 폭력이에요. 우울증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소진 증후군도 긍정성 과잉의 징후입니다. 소진 증후군은 자아가 동질적인 것의 과다에 따른 과열로 타버리는 것이에요. 활동 과잉에서 과잉은 면역학적 범주가 아니며 다만 긍정적인 것의 대량화를 의미할 뿐입니다. 21세기 사회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어요. 이 사회의 주민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 주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입니다. 규율 사회에서는 여전히 No! 안 돼!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규율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아요.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나우자를 만들어내죠.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무의식은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성과 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에요. 그렇다고 능력이 당위를 제어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성과 주체는 규율에 단련된 상태를 유지해요. 그는 규율 단계를 졸업한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당위와 능력에서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 관계가 성립합니다. 성과 주체는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착취하는 외적인 지배 기구에서 자유롭습니다. 성과 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깁니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습니다. 동물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사색적으로 몰입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 배경의 사태도 계속 정신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의 사회적 발전과 주의 구조의 변화는 인간 사회를 점점 더 수렵 자유구역과 유사한 곳을 만들어가요. 철학을 포함한 인류의 문화적 업적은 깊은 사색적 주의에 힘입은 것이에요. 문화는 깊이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however 이러한 깊은 주의는 과잉주의에 자리를 내주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업, 정보 원천과 처리 과정 사이에서 빠르게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 이러한 산만주의의 특징입니다. 발터 벤야민은 깊은 심심함을 경험의 알을 품고 있는 꿈의 새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잠이 육체적인 이완의 정점이라면 깊은 심심함은 정신적 이완의 정점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 삶이라는 책에서 사색적 삶을 우위에 놓는 전통적 입장에 맞서 활동적 삶의 가치를 복구하고 그 내적 다양성을 새롭게 표현하려고 시도합니다. 아렌트의 말에 따르면 근대 사회는 인간을 노동하는 동물로 격화시키는 노동사회로서 행동의 모든 가능성을 파괴해버립니다. 행동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과정을 발동시킨 것이라면 근대의 인간은 반대로 익명적 삶의 과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동사회, 성과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계속 새로운 강제를 만들어내요. 주인과 노예 변증법은 모두가 자유롭고 빈둥거릴 수도 있는 그런 사회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인, 스스로 노동하는 노예가 되는 노동사회를 낳아요.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 삶의 마지막 장에서 노동하는 동물의 승리를 다룹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사회적 발전에 맞설 수 있는 어떤 효과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불쑥 사유, reasoning, R-E-A-S-O-N 이 사유의 힘에 호소합니다. 근대의 부정적인 발전으로 인한 손상을 가장 덜 입은 것이 사유라는 것이에요. 전반적인 가속화와
활동 과잉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는 법도 잊어가고 있습니다. 분노는 특별한 시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가속화와 및 활동 과잉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분노는 어떤 상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분노 대신 어떤 심대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짜증과 신경질만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갈 뿐이라고 해요. 활동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성과사회는 서서히 더핑, 여러분 우리 그 올림픽 선수들 이런 더핑 테스트 하잖아요. 이런 더핑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브레인 더핑처럼 부정적인 표현은 neural enhancement, 신경 향상, 한국말로 하면 신경 향상이죠. 이런 걸로 대체되어 갑니다. 성과사회의 필요는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필요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생존을 절대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관심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이 경제는 더 많은 자본이 더 많은 삶을, 더 많은 삶의 능력을 낳을 거라는 환상을 자양분으로 발전합니다. 이때 삶과 죽음의 엄격한 분리는 삶마저도 섬뜩한 경직성을 띠게 해요. 좋은 삶에 대한 관심은 생존의 히스테리에 밀려납니다. 생물학적 생존의 과정으로 환원된 삶은 벌거벗은 생명이 되어요. 삶을 감싸던 소사성은 완전히 벗겨져 버렸고 삶은 생동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동성이란 단순한 생명력이나 건강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것이에요. 사회가 원자화되고 사회성이 마모되어 감에 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존해야 할 것은 오직 자아의 몸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회를 지배해온 부정성의 패러다임, 예를 들어 금지, 강제, 규율, 의무 결핍, 타자에 대한 거부 등 저자는 이를 면역학적 패러다임을 불러요. 이런 부정성의 패러다임이 적어도 20세기 말부터 긍정성의 패러다임, 예를 들어 능력, 성과, 자기주도, 과잉, 타자성의 소멸 등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긍정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주체,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 주체들은 오히려 무한한 자유의 무게에 짓눌려 소진되고 있어요. 일종의 자유가 방종을 낳는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책방 55번째 피로사회 한병철 교수님이죠. 이 피로사회 에피소드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